예, 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 홈디포 종목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는 시간 가져가겠습니다. 우선 기술적 관점에서 살펴볼게요. 홈디포 약간의 골파기가 좀 나오긴 했죠. 그리고서 올린 다음에 띵 맞고서 다시 한번 눌려줬고, 요거 주봉이에요. 월봉도 마찬가지죠. 요건 일봉. 최근에 많이 상승해주고 있습니다. 요것도 일봉. 그래서 우선은 이제 추세선을 통해 가지고 현재 포지션을 알아볼게요. 여기서 계속 움직여줬죠. 여기가 한 270달러 정도 계속 움직여주다가 빠바방 치면서 이때가 2023년 10월 31일에 쫙 올라갔다가 이 저항대에 걸렸네요. 뿅 올라가다가 한 400달러 정도? 400달러 선에서 딱 걸렸다. 걸리고 나서 쭉 떨어지면서 325달러 정도에서 다시 한번 지지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추세선 한번 그어보게 되면 여기가 하나가 있죠. 여기가 있고 그 다음에 이쪽 추세선도 이쪽 내려오는 추세선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쪽 추세선이 있어요.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쪽 라인이 지지를 했다는 게 좀 중요하죠. 여기서 지지하고서 그러면 현재 포지션은 어디냐? 요 공간이란 거지. 여기 요 공간 올라갔다가 근데 여기서 뭐가 있냐면 띵 맞으면 걸리더라고요. 올라갔을 때 이제 아시겠죠? 어디 포지션인지. 이제 이걸 확대를 해볼게요. 확대를 해보게 되면 우선 6월 24일 날 올라왔을 때 이 갭을 메꿨잖아요. 갭 하락한 부분을 첫 번째 메꿨어. 그 다음에 다시 떨어졌는데 전저가를 깨지 않고서 저가를 높여가면서 다시 한번 올렸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많이 올라왔어요. 이게 아마 그 최근에 올라온 게 너셀 지수의 그 상승도 한번 영향이 있을 거예요. 근데 너셀 지수의 상승의 이유가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잖아요. 이제 홈디프로라는 회사가 어떤 회사냐면은 다들 아시긴 하겠지만 홈디프는 미국 최대 규모의 주택 개선 소매 업체로 건축자재, 주택 개선 용품, 정원 용품 및 가정용, 전문가용 수리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고객들이 집 안팎을 꾸미고 수리하고 개선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데 중점을 두고 있는 사업을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리고 홈디포는 현재 미국 50개 주 워싱턴 DC 해가지고 멕시코에 총 2,337개의 소매점을 운영하고 있고 직원 수는 46만 5천 명의 직원을 고용하고 있습니다. 크죠? 소매업, 집을 꾸미는, 수리하는 그런 서비스를 제공하는 제품을 판매하는 기업입니다. 그래서 이제 금리 인하에 대한 좀 기대감이 없잖아 있습니다. 이런 회사들이. 그러니까 주택 아무래도 그래서 여튼간 이제 반등해서 올라왔어요. 뿅 치면서. 근데 아직까지는 뭐 금리 인하를 한 건 아니죠. 예, 근데 기대감이 있는 거고. 그리고 이 추세가 보시게 되면은 여기가 좀 강하게 올라가죠. 왜냐면 이 자리가 여기도 있거든요. 이렇게 되는 포지션도 있어. 근데 포지션 자체가 여기에 걸리던 간에 뭐 변동성이 있긴 하겠지만 약간은 어떤 느낌이 있냐면은 공간 자체가 여기 있잖아요. 그 무슨 얘기냐면은 변동성을 줘도 여기가 공간이고 여기죠. 그럼 공간이 이 공간이 있잖아요.
이 자리에 있는 거지. 그래서 뭔가 이제 수렴되는 모양새가 있어요. 그런 부분이 있고, 그 다음에 현재 공간에서의 어떤 변동성을 한번 봐볼까요? 대략 제가 보기에는 현재 그 변동성 구간이 한 요 정도 되긴 하겠다. 그러면은 약 20% 정도의 변동성을 갖고 있네요. 20% 공간은 여기 이야기하는 겁니다. 이 공간 여기가 약 20% 정도의 변동성. 그럼 지금 싼 자리에서 올라왔다가 그치? 다시 걸리면 다시 빠지고 다시 올리고 빠지고 올리고 그러다가 기회가 되면 올라갈 수가 있긴 하겠죠. 왜냐면 이 회사가 이 월봉으로 보시면 아시겠지만 계속 상승했던 종목이에요. 뭐 중간에 이렇게 빠진 것도 있긴 있지만 그렇죠. 네. 그래도 전반적인 추세가 2014년부터 계속 올라갔죠. 그러니까 이제 약간 상승을 좀 기대해 볼 수가 있긴 하겠죠. 그리고 현재 그 공매도 좀 살펴볼까요? 현재 공매도는 약간 있는데 뭐 그렇게까지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 같지는 않아요. 약간은 있어요. 근데 공매도가 그렇게 강하진 않아서 그래도 그걸 먹고서 올라가긴 하네요. 지금 뭐 잔파동 정도로 봐야죠 뭐. 그리고 어차피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그 공간이 20% 정도잖아요. 그러니까 20%에서의 20%에서의 변동성이라고 한다면 잔파동이긴 하죠. 미상한 잔고는 증가하지가 않는데요. 여기 900만 주에서 700만 주로 줄어들었으니까 그렇게까지 공매도가 많이 작용되는 기업은 아닙니다. 그렇고 그 다음에 네 그렇습니다. 요 정도 기술적 관점 보고 그 다음에 볼게 아까 뭐 이 회사에 대한 소개는 해드렸고 약간 이제 뭐 수혜 모멘텀이라고 한다면 네 금리 인하에 대한 수혜 모멘텀이 있죠. 보통은 이제 금리 인하는 이제 주택건설 경기를 약간 부양시키는 부분이 있으니까 뭐 모기지금리가 지금 7%대잖아요. 7%대에서 뭐 6.9% 여기서 왔다 갔다 하는데 금리 인하가 되게 되면 뭐 아무래도 모기지금리가 좀 떨어지겠죠? 하락하겠죠? 뭐 5%대 그쪽으로. 그러면 이제 주택 경기가 좀 살아날 수가 있긴 하겠죠. 근데 이제 미국하고 한국하고는 좀 다릅니다. 예, 미국의 그 부동산 개념하고 네, 한국의 부동산 개념이 좀 달라요. 왜냐면은 한국은 저거잖아요. 한국은 건설이죠, 건설. 그래서 이렇게 아파트를 올리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런 사업이 이제 주고 미국은 이런 사업보다는요. 그러니까 부동산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해가지고 산업색대 그렇게 표시를 하잖아요. 건설이라기보다는 부동산이에요. 부동산. 한국은 부동산이 건설이잖아요. 건설업이잖아. 근데 미국은 그게 아니라 부동산인데 한 가지는 뭐냐면 부동산을 거래해주는 업체들. 예, 판매 중개인 역할 하는 거 있잖아요. 부동산 중개인 역할. 요게 좋은 산업이 많이 발전돼 있더라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산업은 지금 홈디포 같은 거 주택 개량 사업. 건설 사업은 제가 아직까지 못 봤어요. 이쪽에 그 포커싱을 맞춘 기업이 상장된 기업들을 있긴 있겠죠. 근데 제가 눈에 띄게 보지는 못했어요. 한국은 부동산이라고 한다면 건설 회사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약간 노동 집약. 한국은 노동 집약적이죠.
예, 뭐 이렇게 땅 파고 예, 시멘트 붓고 이런 건데 미국은 주택 개량 이런 꾸미고 인테리어 쪽 그다음에 이제 부동산을 거래하는 요런 거예요. 그래서 금리 인하를 했을 적에 그거에 대한 기대감에 대한 수혜 섹터가 이게 좀 느낌이 달라요. 미국의 부동산하고 한국의 부동산하고. 근데 이제 아무래도 요거는 좀 도움이 되긴 하겠죠. 미국의 부동산 쪽은. 예, 그래서 약간 부동산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 예, 건설업 쪽의 개념이 리얼 리스테이트 개념이 좀 개념이 다르다는 거 참고해 주시고. 예, 그런 가운데서 이제 홈디포에 대해서 좀 같이 보는 거예요. 근데 확실히 그건 있잖아요. 빵빵빵 치면서 올라갔잖아요. 홈디포가. 아, 물론 이제 많이 올라온 건 아니죠. 이게 그래도 한번 볼까요? 몇 프로 올라왔는지. 최근에 그 노셀 지수가 올라오면서 요 자리가 지지라인이죠. 지지라인에서 뿅 올라왔어. 10% 정도? 예, 9.7%니까 약 10% 정도의 그 올라왔네. 근데 아까 보셨다시피 종목 자체가 그 변동성이 크진 않아요. 예. 아까 제가 노란색으로 표시한 박스권 있잖아요. 그것도 20%밖에 안 돼. 그래서 어떤 뭐 변동성에 대한 수익보다는 뭐 안정성 이런 관점으로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수익률 관점보다는. 네, 그렇게 말씀드리고 그다음에 이 회사의 그 실적 재무제표를 좀 살펴볼게요. 우선은 아웃라인만 먼저 좀 설명해 드릴게요. 요 섹터는 산업 섹터는 주택 개량 산업. 아까 이제 부동산 거래 그쪽도 있잖아요. 근데 여기 주택 개량. 예, 뭐 이렇게 건설을 하는 게 아니라 주택 개량. 5월 14일 날 발표된 재무제표를 기반으로 해가지고 네 단위는 밀리니언 자산 규모가 이거 좀 재밌는 게 있어요. 이 회사 자산 규모가 792억 달러 729 죄송합니다. 이렇게 말이 꼬이지 792억 3천만 달러 부채는 774억 1천만 달러 그래서 부채 비율이 98%예요. 부채 비율이 되게 높죠. 예, 상대적으로 자본이 18억 2천만 달러 자본율이 2%밖에 안 돼. 부채 비율이 98%고 자본율이 2%. 이러면 너무 안 좋게 보이죠. 부채가 98%니까 자본율이 2%니까 되게 안 좋아 보이긴 해. 근데 그렇지가 않더라고요. 이 회사 보게 되면 자본 잉여금이 131억 5,300만 달러 커요. 여기가 자본이 18억 2천만 달러잖아요. 근데 자본 잉여금, 그러니까 자본 계정에 포함되어 있는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131억 5,300만 달러예요. 그리고 이 잉여금이 얼마냐면은 850억 2,700만 달러. 이 부채보다도 더 커요. 이게 지금 자본 계정의 속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근데 그 중에서도 자본 잉여금보다도 이 잉여금이 엄청 커요. 근데 이 잉여금이 이 부채보다도 더 커요. 부채가 774억 1천만 달러잖아요. 근데 이 잉여금이 850억 2,700만 달러예요. 앞에가 크잖아요. 8호가 더 크잖아. 77보다. 그러니까 자본 계정이 더 크다고요. 근데 이제 이 자본으로만 본다면은 2%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게 자칫 오해할 수가 있어요. 부채가 크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 그래, 부채가 크게 되면 좋은 건 아니죠. 아무리 뭐 다른 부자재가 있다 하더라도, 재고가 있다 하더라도, 재고 자산이 있다 하더라도 부채비율이 큰 건 좋은 건 아니지. 하지만 이 속성을 보게 되면 반드시 안 좋은 회사는 아닌 거죠. 긍정적인 거예요. 부채를 다 감내잖아요. 자본이. 그래서 요거는 조금 이따 좀 같이 볼게요. 이게 왜 그런지는. 그래서 이제 회사는 재무적인 부분에서는 재무 상태표는 조금 이따 더 볼 건데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매출은 364억 1,800만 달러, 영업이익은 50억 7,900만 달러. 그래서 영업이익률이 13.9%. 13.9%면 나쁘진 않은 것 같아. 너무 높은 건 아니죠. 다른 이제 M7 종목들은 뭐 영업이익률이 뭐 44%, 31%, 30% 이렇게 되는 거니까 뭐 영업이익률 자체가 13.9%면은 그렇게까지 높지는 않은데 제가 보기에는 주택 쪽, 부동산 쪽에서 영업이익률을 13.9%를 가져온다는 게 결국 만만치는 않은 사업이거든요. 근데 여하튼 간에 근데 뭐 높은 건 아니에요. 높은 건 아닌데 그래도 10% 넘잖아요. 우리가 이제 기본적으로 기본 상식적으로 일을 해가지고 10%는 남겨야 되잖아요. 근데 13.9%를 남겼으니까 나쁘진 않죠. 제가 뭐 다른 회사하고 좀 더 비교를 해볼게요. 근데 뭐 그래도 기본은 하고 있다. 너무 좋다 이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기본은 하고 있다. 그래서 기본은 하고 있는 상태에서 뭐 금리 인하라는 모멘텀이 붙게 되면 좀 플러스가 될 수가 있긴 하겠죠. 네, 순이익률은 9.9% 이렇게 볼게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뭐 손익계산서에 뭐 영업이익률이 13.9%에다가 순이익률이 9.9%면 크게 나쁠 건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요거는 조금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이게 재무상태표에 부채비율이 98%고 자본율이 2%라는 거. 요건 좀 황당하긴 하죠. 근데 그 애플도 마찬가지야. 애플도 부채비율이 78%고 자본율이 22%예요. 간혹 가다가 그 회사의 어떤 속성이란 게 있긴 있더라고요. 그래서 요건 좀 뜯어 봐야 돼요. 그래서 여기 보시게 되면은 요거 애플이 2024년 토탈 자산 이거 나오죠. 792억 3천만 달러. 792억 3천만 달러. 약간 증가했네요. 이전 분기보다는. 그치? 이전 분기는 765억 3천만 달러인데 약간 자산이 증가했다. 부채도 증가하긴 했네요. 774억 천만 달러인데 여기 이전 분기는 754억 8,600만 달러에서 살짝 증가했네. 자본도 증가하긴 했죠. 그래서 뭐 자산이 증가한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다 증가했어요. 여기 자본이 이제 10억 4,400만 달러에서 18억 2천만 달러로 살짝 증가했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아까 보신 것처럼 페이드 인 캐피털 여기가 이제 100 봐보세요. 이게 부채비율이 774억 천만 달러잖아요. 근데 여기 리테인드 어닝스 여기가 이 잉여금이거든요. 여기가 850억 2,700만 달러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 커. 자본 계정에 있는 속성이 부채보다 더 커요. 근데 다만 이게 왜 그랬냐면 이게 왜 이렇게 줄어들었냐면은 자사주를 사더라고요. 기업이 요 기간 내에
1월 4월에 자사주를 샀어요. 자사주를 이만큼 산 거야. 얼마만큼 샀냐? 959억 7,200만 달러. 그러니까 요거를 차감을 한 거예요. 자사주를 사다 보니까 그게 이제 차감 계정이 돼가지고 이게 원래는 플러스인데 마이너스가 되면서 이 마이너스가 더 커지면서 요 플러스 된 것이 커지면서 이게 이렇게 줄어드는 거예요. 자본이. 근데 뭐 자사주를 산 것은 나쁜 건 아니죠. 자사주를 산다는 것은 그 긍정적이죠.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뭐 기업이 이제 자사주를 매입했습니다. 이런 얘기 한다면 주주의 가치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보여드린 것처럼 나쁘진 않아요. 이 재무 구조가 나쁜 건 아니에요. 재무 상태표가. 단지 보기에 이제 자본 계정에 있는 금액이 좀 비율이 작다는 건데 전 안 좋은 건 아니라서 크게 문제될 것 같진 않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손익계산서인데 손익계산서는 이걸 볼까요? 매출이 약간 줄어들긴 했네. 이전 분기 대비 372억 원에서 372억 5,700만 달러에서 364억 달러니까는 약간 줄어들었다. 그치? 여긴 7이잖아. 70억. 여기는 60억. 그러니까 약간 매출이 줄어들었어. 영업이익도 줄어들긴 했네. 55억에서 50억으로 약간 줄어든 게 있네. 그리고 순이익도 줄어들긴 했다. 38억에서 36억으로. 네, 최근 제가 보고 있는 최근 분기 요 결과물을 봤을 때는 이전 분기보다는 좀 줄어든 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아직까지는 좀 약세 모양새가 있죠. 네, 여기에서 움직이는 거니까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잖아요, 그죠? 이렇게 올라간 건 아니니까 아직은 약세에서 이렇게 좀 횡보하면서 움직인다. 그런 게 있고 그 다음에 요거는 에쿼티 쪽이고 그건 현금흐름표 볼까요? 현금흐름표에서 영업활동 현금흐름은 네, 이거 플러스가 나오면 좋은 거예요. 54억 9,700만 달러. 약간 줄어들었는데 뭐 상관없어요. 그 다음에 인베스팅 액티비티 이것도 마이너스 나왔죠. 마이너스 8억 3천만 달러니까 이것도 긍정적이고. 근데 다만 이제 여기가 약간 그렇긴 하더라고요. 파이낸스 액티비티 여기가 근데 이것도 그렇게 나쁜 이것도 괜찮네. 이것도 안정적이네요. 그러면은 현금흐름표는 안정적인데 긍정적이네요. 그러면 뭐 재무상태표도 긍정적이고 그리고 손익계산서 쪽은 살짝 뭐 전분기 대비 줄어들었는데 뭐 그렇게까지 다만 이제 약간 줄어든 건 있으니까 그건 감안해야 되고 성장적인 관점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현금성 자산 기말 현금성 자산은 증가했죠. 이건 긍정적이긴 하네. 지금 여기 보시게 되면 1200 죄송합니다. 12억 6천만 달러에서 기말 현금성 자산이 저번 분기 대비 42억 6,400만 달러 증가했네. 그러면 뭐, 우선 뭐 이게 괜찮다고 한다면, 현금흐름표가 괜찮다고 한다면 크게 문제가 될 건 없죠. 어차피 이제 분기에 이렇게 약간 조정되는 부분은 그냥 파동의 영역이라고 볼 수가 있고. 그래서 뭐 전반적으로 봤을 때 재무의 흐름은 긍정적이에요. 그러니까 뭐 성장성 관점으로는 약간 이제 둔화되는 부분이 있죠. 그런 건 있는데 뭐 안정적이죠. 그러니까 안정적이다 보니까 뭐 이렇게 됐겠지 뭐. 계속적으로 2014년부터 계속적으로 올라가겠지.
다만 지금은 이제 그 금리라는 영역이 있으니까, 그죠? 고금리라는 영역이 있다 보니까는 어느 정도 범위 내에서의 그 행보가 이루어진 거죠. 그치? 그럼 만약에 금리 인하, 고금리잖아, 그치? 고금리다 보니까 계속 일정한 범위 내에서 행보의 모양새가 있는 거죠. 이게 2022년부터. 그래도 2022년부터 약간 행보긴 한데 최근에 약간 올라온 건 있었네. 그러다 약간 행보. 약간 계단식의 상승, 예, 좀 그런 부분. 근데 냉정하게 본다면 그냥 행보는 맞죠. 여기서 행보. 하지만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 그런 걸 좀 참고해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그리고 최근에 너셀지수가 올라가면서 홈디프도 같이 올라갔다.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재무적인 부분은 크게 문제될 건 없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종목에 좀 특이한 점이 있더라고요. 그 다음 분기 컨센서스 있잖아요. 당분기가 5월 14일 날 4월 마감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온 건데 매출액이 얼마였지? 맞죠? 364억 달러지. 네, 요 정도. 근데 이게 정확하진 않아요. 그래서 요거는 그냥 참고로만 보세요. 근데 이게 그 다음 분기 있잖아요. 8월 13일 날. 지금 7월 14일이죠. 7월 14일이죠. 8월 13일 날 실적 발표 예정이거든요. 홈디포가. 근데 되게 좋게 나오더라고요. 당분기에는 매출액이 364억 달러잖아요. 근데 컨센서스가 다음 분기가 425억 달러 나와. 오우, 확 올라가 버리죠. 그리고 8월 13일 날, 네, EPS가 지금은 3.6 이 정도 수준인데 4.5. 하여튼간 매출도 좋게 나오고, 아니 컨센서스예요, 저건. 뭐 컨센서스라 하더라도 좋게 나오는 건 좋게 나오는 거니까. 여기 EPS가 보시게 되면 뭐 3.64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이게 정제된 게 3.63일 거예요. 예, 이게 나온 거라. 그래서 요거 왜냐면 이거를 잘 봐야 돼요. 이 실제 그 재무제표하고 요 숫자가 다를 때가 있거든요. 근데 지금 맞죠, 얼추. 그럼 어느 정도 신뢰할 수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지금 아니 근데 이것도 제가 요 기사를 통해서 좀 살펴봤어요. 뭐 이렇게 올라온 기사들을 보시게 되면 예, 거기 나와 있어요. 근데 좀 깜짝 약간 놀랬죠. 예. 이게 매출액이 갑작스럽게 확 증가하니까 364억 달러에서 425억 달러 확 증가하니까 깜놀. 아니 진짜 많이 올라가잖아. 우선 앞에 숫자가 달라지잖아. 그렇지. 그다음에 EPS도 매출이 올라가니까 EPS도 같이 올라가고. 근데 물론 이건 컨센서스긴 합니다. 예, 근데 컨센서스를 하더라도 뭐 올라간다는 방향성이 있으니까 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겠죠. 뭐 이런 관점을 본다면 뭐 두 가지 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다음 분기에 대한 컨센서스에 대한 기대감 이런 부분 하나가 있고 그리고 뭐 금리 인하에 대한 어떤 수혜 섹터의 어떤 종목 그런 기대감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네, 그런 관점에서 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볼까요? 홈디포. 네, 이 정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방송 도움이 되셨나요? 뭐 제가 같이 안 본 건 없죠. 뭐 회사 소개에 대해서 해드렸고, 뭐 회사 어떤 회사인지는 아실 거고. 근데 이제 약간 그 주의하실 것은 한국하고 미국하고의 그 부동산 개념이 다릅니다.
차이점이 있어요. 우리가 또 한국에 살다 보니까 한국 사람 입장에서 바라보면 안 되는 영역이 있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네, 미국은 부동산 거래하고 그 거래압이 크더라고요. 나중에 그 회사도 소개를 해드릴게요. 그런 기업들이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주택 개량 요쪽 사업. 근데 한국은 그냥 건설이죠. 그냥 토목건 진짜 완전 오리지널 건설해가지고 시멘트 붓고서 뭐 쌓아 올리는. 근데 전 미국에서 이런 기업이 상장된 걸 아직까지 못 봤어요. 한번 찾아보긴 해볼게요. 근데 여하튼간에 제가 눈에 띄지 않았으니까 눈에 띈 것은 이렇게 부동산 중개 거래하는 기업하고 주택 개량 기업 요쪽에 리얼 이스테이트라고 그 섹터에 주로 포진되어 있고 그래서 이게 좀 미국하고 한국하고 이 부동산 개념이 좀 다르다는 거 우선 이건 명확하게 짚고 넘어가야 돼요. 왜냐면 우리가 홈디포라는 회사라든지 미국의 부동산을 판단할 적에 한국 사람이 경험했던 관점에서 내가 인식하고 있는 선입견 관점에서 바라볼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안 된다는 거지. 그러면은 이제 가치 평가를 엉뚱하게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건 되게 위험한 행동이죠. 그래서 좀 말씀드렸고 그 다음에 이제 재무제표도 좀 받고 자사주 매입을 많이 했다는 거 그 부분이 있었고 그 다음에 뭐 공매도적인 부분은 크게 작용되고 있지 않아서 그 부분은 뭐 아까 같이 봤고 그건 다 이야기해드렸죠. 우선 뭐 아웃라인만 이야기한 거니까 나머지는 또 여러분들이 알아서 다 디테일하게 좀 판단해 보시고요. 네, 그러면 여기까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어떻게 이번 방송 도움이 되셨나요? 네, 도움이 되셨다고 생각되시는 분들은 네, 돈같이 유튜브에 오셔서 여기 멤버십 가입 버튼 눌러서 멤버십 가입 해주시고 그 다음에 일로도 오세요. 멤버십 종목 리딩 방송 가치 투자로도 등록하셔서 함께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여기까지 할까요? 네, 여러분들 수고하셨습니다. 안녕, 건강하시고요.